자, 수업할게요. 그 다음 주가 그래가지고 그 선거일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늘상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조금 훨씬 더 내용을 아이고 다시 네 내용을 요거 한 50분씩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빠르게 어렵지 않으니까 끝낼까 했는데 앞에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언제나 계획과 좀 틀리게 너무 막 진도 욕심 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입문 시간에는 경제학이 그 쓸모가 있고 재밌구만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에서는 좀 더 두꺼운 그리고 이제 여건이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뭐 경제 원론, 그것도 경제 원론 시간에는 뭐 우리가 앞에 했던 원론 1에서는 요 미시경제 얘기를 다루고요. 원론 2에서는 그 거시경제 파트 다루고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지난 학기에는 경제 원론 2 시간에 우리 책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게 학기가 끝나게 되면 또 안 보게 돼. 그래서 이제 늘상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시험을 봐야지 막 공부도 하고 몇 번 보고 해야지 자기 몸에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미리미리 올려드렸고 볼 수 있게 그거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시고 좀 한번 결정을 하시죠. 미리미리. 그 올려드린 데까지는 좀 시험 범위로 하긴 할까 해요. 근데 이제 그 14장인가? 그게 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고사, 약간 제가 뭐 이렇게 수정 변경 할 거 이제 다시 공지사항 올리긴 할게요. 중간고사를 보니까 의외로 시험을 다들 잘 보셔서 생각 외로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를 막 헤매고 답을 못 쓰고 막 백지 빈칸 막 내고 보통 저학년 1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 때면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고사도 약간 그래도 뭐 비슷하게 낼게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 많아져 보이긴 하는데 약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챕터 8장은요. 정보경제 당연한 상황이 됐죠. 인터넷, 지식경제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아니 우리가 정보가 중요한 건 알겠어. 정보도 하나의 경제제입니다. 왜요? 아니 정보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우리 첫 시간에 재화를 분류할 때 자유재가 있었고 경제재가 있었거든. 자유재라는 뿌리는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공짜재라 그랬는데 정보도 사실 돈 내고 구입을 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정보도 첫 번째, 야 시험 언제 보냐? 굉장히 소중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 알게 되면은 시험을 아예 못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그 다음엔 단계가 한 단계 더 가서 정보를 한 단위 얻었을 때 얻게 되는 편익, 만족이 그 다음에는 시험 언제 보냐? 그 다음 시험 범위는 어디냐? 장소는 뭐 강의실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점차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야 출제 포인트, 시험 포인트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뭐 거기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보가 있냐 없냐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어. 그래서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서로 계약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게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골고루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도요. 이게 재화에 해당해서요. 대가를 주고 받아야 돼. 정보량이 많을수록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점차 작아집니다. 근데 정보를 얻게 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점차 많아질수록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겠죠. 옆에 친구한테 야 시험 언제 봐? 그거는 옆에 친구들도 그냥 그냥 큰 부담 없이 알려줄 수 있어. 자 시험 범위는 뭐야? 약간 짜증을 내겠지만 그래도 또 알려주겠지. 야 너 노트 필기한 거랑 뭐 시험에 나올 거 이렇게 되면은 대가를 좀 더 많이 치러야 되겠지. 야 밥 사줄게 알려줘 뭐 등등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요 너무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경작의 원리가 늘 그렇듯이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너무 크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최적 정보량은 이렇게 한계 원리에 따라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에서는 늘상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선택과 관련해서요. 최적 선택 그걸 갖게 되고요. 그게 이제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있냐 없냐의 그거보다는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많이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간 순으로 해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여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와 관련한 게 있고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잘 모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양이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는 정보를 좀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 양으로 표현할까? 정보가 작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대칭적으로 분포된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대칭됐다는 걸 시메트릭 이렇게 표현하는데 트릭, 인포메이션 이 경우는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해서요. 앞에다 asymmetric information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적게 가진 기업에게 막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 막 스크리닝을 한다 그래요. 선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서로 정보를 알게 되면 뭐하러 시험을 봅니까? 딱 보고 그냥 독심술을 이용해서 A뿔, B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같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기말고사는 더 열심히 다른 과목들은 포기하면서 경작 인문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막 불타있는 것 같은 표정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속마음에 나 지금 전공 과목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도 출석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실제 얼마나 공부했나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되게 많고 그러면 당연히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공부한 양을 측정해가지고 평가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나마 어쩔 수 없잖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답안지에 제대로 공부한 걸 표현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공부를 안 했구나. 여기서 공부 안 했구나는 못했구나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못했구나 할 수도 있겠지. 내가 근데 주어진 시간에 다른 과목을 다른 일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좀 관심이 없었구나. 그렇게 해서 노력한 만큼 학점을 또 부여하긴 하겠죠. 아무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기업체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는 신입사원, 지원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맞아요. 중고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중고차를 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 차를 사기에는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박을 것 같으니까 중고차를 좀 사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신차를 사려고 하는데 중고차 매장에 갔는데 중고차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다 번질번질 다 괜찮아. 다 이렇게 세차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알 수 없잖아. 근데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저기 에어컨 좀 살짝 꺼주실래요? 감기 들까봐. 그래서 여기는 약간 빔 때문에 덥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가 이 중고차의 성능이나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다라고 하면 중고차 판매자들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바이어가 되는 구입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자,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야. 보험 시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내가 사고 날 거 그리고 갑자기 아플 거 이런 뭔가 불안한 속에 불확실성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 위험, 나쁜 거를요. 나쁜 거니까 보험사에게 떠넘기는 거야. 야, 네가 가져가. 이렇게 사고 나면 네가 다 보상해줘 이런 것처럼 네가 가져가. 대신 나는 그에 따른 대가로 보험료를 쬐끔씩 내다가 사고가 나면 그만큼 적립한 거에다가 보험사가 그걸 십시일반 약간 품앗이 비슷하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년에 1명씩 사고가 난다 할게. 그럼 나머지 99명 중에서 누가 사고가 날지 모르게 되는 거니까 야, 한 명이 사고 나면 그 사람 우리가 n분의 1로 해서 도와주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사고가 나도 갑자기 큰 비용 부담을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험 시장이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건강 상태가 어떻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건 아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가입하려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다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 과일을 사러 간다 합시다. 뭐 음식점 과일 가게 가서 수박을 산다 그러면 아니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은 좀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미리 맛보기를 해준다거나 등등 방안을 사용하긴 하지만 정보의 양이 이렇게 지금 비대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적게 가진 측에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부적절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괜찮은가 그런 특성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역선택 어드버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제 뒤바뀌었다 바꿨다 그런 건데 약간 느낌 자체가 부적절한 선택,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양이 달라가지고 비대칭 정보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중고차 시장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차를 가져왔는데 술을 마셨어. 운전 못하잖아.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리기사를 이렇게 불렀는데 대리기사는 뭐예요? 대리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어서 주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표현하는 건데 운전을 못하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집까지 네,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딱 타더니 오, 이 차 좋은데 밤에 사람들도 없고 저 강릉이나 갔다 올까? 이렇게 와서 새벽에 집에다 데려다 준 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아니면 또 마찬가지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의 주인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착각하는데 선거날이 되면은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린다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군 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저는 약간 귀찮은데 슈퍼 가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다 진을 치고 있어서 막 싫은데 막 악수하라고 그러고 명함 주고 그럼 내가 슈퍼 갔다 오면은 아까 그 사람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지 또 뭐 인사하고 악수하고 명함 주고 아까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막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조금만 마을 주민센터나 뭐 아테나 뭐 그런 거 같이 뭐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대신 전달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고 논의하고 뭐 그러라고 국회의원을 뽑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그런 거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아니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또 그래.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 됐는데 이번에 떨어졌잖아? 4년 동안 뭐 할 일이 없어. 처음에는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서 잘 보이려 할 수 있는데 한 2번 떨어져서 한 10년 지나면 잊혀진단 말이야.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 연예인 비슷하게. 그럼 국회의원을 당선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가라는 걸 한번 잘 보면 어떤 사람이 당선돼요? 조용히 국회 출석해서 의결하고 법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떨어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진짜 뭐 듣보 이래서 이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인지도가 없으면 떨어져. 어떤 사람이 당선되냐면 TV에 나오고 뭐 국감에서 뭔가 화려한 옷을 입거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인식이 탁 바뀌어서 아 저런 국회의원이 있군. 그런 사람이 당첨된다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가끔 국회에 많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은 거고 그런 사람이 뽑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지 뭐. 국민들이 제대로 선거를 해가지고 야 그거보다는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주민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자기가 있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잘 보면서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주인이 국민이고 대리인으로서 대리기사와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거나 등등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고 제가 국회 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뽑아줬더니 행동이 그 어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앞다르고 완전히 다른 행태를 확 변신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4년 동안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또 선거철이 되면 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약간 다시 또 깨닫게 되고 약간 뭐 넙죽넙죽 인사만 하고 막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법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보험도 마찬가지야. 아니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사고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좀 운전하다 사고 나도 좀 덜 걱정이 돼. 갑자기 불 나고 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걸 보험사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혹시 불은 껐나? 가스불 껐나? 꺼진 물도 다시 보고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 됐어 뭐 불 나겠어 뭐 약간 안일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야.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는 저를 뽑아주신다 하면 면접에서는 회사를 저희 집보다 소중히 여기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발에 뭐 땀이 나도록 뭐 밤새서 회사에서 저는 밤새고 8시간 근무 아닙니다. 전 10시간, 15시간 근무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막상 취업이 돼서 정규직이 되고 하면 태도가 또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법은 아닌데 열심히 조심조심 했으면 해야 되는데 중고차도 이제 판매되기 전까지는 이거 좋은 거예요. 저를 믿고 해주세요. 판매한 다음엔 뭐 어디서 본 듯 뭐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숨겨져 있는 행동 자체가 이게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한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인, 본인이라고도 번역해요. 아니면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아니 회사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또 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업이 너무 크잖아. 구멍가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전문 경영인이라 해서 CEO 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 삶과 제 가정과 등등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저보러
대한민국 국가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저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괜히 제가 한번 이상하게 선택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 주는 그런 부담을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주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삼성전자가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의 주주를 위한, 아니면 회사의 여러 가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야. 자기가 좋은 회장실, 사장실, 아니면 자기의 좋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원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주인과 대리인의 요게 달라요. 목표가. 주인이 생각했던 거는 그게 아닌데, 대리인이 생각한 거는 뭐 약간 달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비대칭 정보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능력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없을까? 그래서 뭐 시험 점수, 학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지. 회사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블라인드다 해가지고 학교도 가리고, 나이도 가리고, 학점도 가리고, 뭔가 동아리 활동도 가리고, 그럼 뭘로 뽑으라는 거야?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야? 말도 좀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그 공정하게만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했고요. 남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냥 힘들 때 그냥 아유 모르겠어 하고 자는데 저는 밤새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러면 그게 다 학점이나 이런 걸로 장학금도 받았고요. 제가 뭔가 어떤 수상 대회 같은 거 있는데요. 남들은 그 선택의 문제고 안 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지원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야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기업체가 1년 내내 사람만 뽑다 끝나요. 빨리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해야지, 요즘같이 빠른 세상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점이 좋고요. 명문대를 나왔고요. 이게 뭐야 이게? 졸업장 따러 가냐? 맞아요. 졸업장 따러 가. 성대 졸업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열심히 살아왔고 그거건 그냥 묻지마 하고 뽑아도 된다는 거야. 충분히 통계적으로 과거에 여러 선배들을 봤을 때 괜찮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게 대학을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약간 인적 자원 모형이 아니라 신호 모형이죠. 신호 모형. 그래서 대학을 말이야 성대 같은데 명문대 같은데 졸업장 따러 가냐? 맞아. 졸업장 따러 가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는 원래 애시당초 선천적인데 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뒤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신호를 발송하고요. 신호 발송, 신호까지만 쓸게요.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는 누가 괜찮은 애야 해서 요거를 선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람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나태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요즘은 정규직으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뭐 이해는 가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A라는 회사, 뭐 삼성이니 어디니 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조직의 문화랑 기업의 문화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가끔은요 회사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제3자가 봤을 때 야 너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왜 나왔어? 아이고 저랑 안 맞거든요. 안 맞는 데서 계속 오랫동안 몇 년 있는 거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사실. 근데 나도 약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회사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일을 해보고 몇 달 일을 해보고 회사 이거 괜찮구만 느껴지면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거 괜찮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아니 좀 안 맞는 사람, 이상한 사람 뽑았다가 자르기가 힘들면, 미국 같은 데는 뭐 자르기 되게 쉽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난번에 뭐 휴가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데 해고입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거든. 근데 뽑았다가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니까 뽑을 때 많이 망설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뽑을 때도 심사숙고하고 많이 뽑지 않고 막 등등등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 너 한번 채용해서 일 같이 해보고 우리 조직에 잘 맞으면 계속 정규직으로 하는 거, 그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인턴 같은 게 생기긴 하겠지. 우리 지난번에 기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딴 데 갈 게 두려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가지 못하도록 혜택과 인센티브 주는 게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회사에 그냥 계속 곳에 오래오래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어떤 한 회사에 갔는데 너 죽을 때까지 평생 오래 있어. 그럼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직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게 되면 딴 데 가는 게 낫지. 뭐 그냥 거기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돈 차이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은 뭐 예를 들면 뭐 월급이 한 500 되는데 비정규직은 한 200 되니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런 거지. 비정규직도 저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나 그냥 비정규직 하면서 그냥 하다가 내가 싫으면 나도 나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규직이 되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하다가 막상 정규직이 되고 해고가 어려우면 됐어, 누가 나를 자르겠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도 우리가 이제 교수하면 밑에 조교수, 부교수, 아직 완전히 이제 교수 된 건 아니에요. 그 경우도 인턴 비슷해. 계약직이야. 그래서 한 4년, 5년 된 다음에 심사해서 논문도 얼만큼 썼는지, 학교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부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수에서도 심사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띄고 교수하면은 그걸 이제 뭐 테뉴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뭔가 엄청난 실수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교수 타이틀을 따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옛날부터 조교수가 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퇴임할 때까지 탄탄대로를 그냥 가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 요즘은 실적 같은 것들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격하게 해가지고요. 뭐 이게 잘리기도 해. 성과 안 좋으면 자르고 저 바깥쪽에서 해외에서 유능한 교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하는 거지. 그래야 학교도 더 발전하게 되고 등등등 하게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행동.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교수, 부교수일 때는 논문도 쓰고 연구 열심히 하고 밤새서 실험실에서 하다가 교수 된 다음에는 안 잘리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선택은요, 이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닌 척 하다가 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따가 여건이 되면 이제 중고차 시장 가지고 살짝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니,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약간 똑같이 삼성에 취업했다 해도요, 능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정규분포 비슷하게 분포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잘 파악하기 힘드니까 여기가 능력이 높은 수준이야. 여기가 능력을 수직축에 나타내면 당연히 임금을 줄 때는 평균 임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이 정도 평균, 나름대로 이제 회사에서도 고민한 거야. 평균 임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이 주네? 조용히 그냥 있겠지.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처음엔 좀 참고 이렇게 있다가 나의 능력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해주는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나가요. 엑시트하게 된다고. 그 회사에서도 이게 직원들이 자꾸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이게 평균이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균치가, 요즘 이렇게 성과가 왜 이래? 해가지고 평균치가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져.
낮아지게 되면 다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의 능력을 이해 못하는 건 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너무 평균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심플하게 얘기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 능력 앞으로 능력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꿈나무같이 키워야 할 사람들한테는 뭔가 공부를 더 시켜준다거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나가지 않도록 뭔가 혜택을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막 지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잘 몰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능력이 다 알게 되면 중고차도 알게 되면은 적재적소에 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들은요. 감춰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해저드라는 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해태해졌다, 태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조심조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보통 사고가 난 다음에 아이고 조심했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안전 불감증 이런 게 많이 생기면 그것도 사실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과 주인이 추구하는 이익, 목적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는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다가 내가 능력자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자신이 능력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품질 보증서. 이거 그 명품 가방인데 이거 진짜 맞아요? 짝퉁이요? 이거 보세요. 품질 보증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당근마켓으로도 명품 가방 같은 걸 서로 이렇게 뭐 사고팔고 한다 그러네. 근데 그거를 뭐 비싼 돈을 주고 당근마켓에서 명품 무슨 뭐 샤넬 가방 이런 걸 봤는데 거기 보증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보증서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대. 그 보증서도 위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하루에 이렇게 뭐 카드 얼마 썼는지 그것까지도 옆에 복사해서 이름 가리고 보여준대. 그래서 그런 거 왜요? 했더니 자기 이런 거 충분히 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짝퉁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려면 거기다 또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광고를 해야 돼. 이 광고도 중요하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어떤 영업사원 아니면 변호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광고를 해야 되고요. 뭔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 평판을 구축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게 한 달이 건너면은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그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그 전 회사에 또 전화해. 어차피 위에 팀장급은 다 아니까. 야, 거기 홍길동이라는 친구 괜찮아? 야, 걔 진짜 이상한 애야. 이렇게 되면 취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성과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혼자 뭔가 하는 모르겠어. AI 때문에 혼자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팀을 이뤄서 보통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자 개인 플레이하면 그 팀을 망치게 되니까 사실은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중요해가지고 이 평판, 레퍼런스 체크를 당연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경제학 과목은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과목들이나 여러분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게 조별 과제나 팀별 과제 저도 옛날에 좀 했었거든. 한 4명, 5명 이렇게 짜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고학번 되는 분은 저기요 제가 취업이 바빠서 그게 빠지고 저학년생은 요즘은 별로 아니긴 한데 예전에는 저기요 PPT가 뭐예요?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학년생은 빠지고 전 자료조사도 잘 모르고요. 아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당장 급한 학점이 급한 한 2학년, 3학년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답답해 해가지고 막 어디 모이세요 하면 또 집안에 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근데 교수님은 그러네. 자, 조별 과제는 그 조원들 같은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목마르고 급한 사람만 막 안달안달이고 나머지들은
안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좁은 동네에서 조별 과제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건데 회사 갔을 때는 이건 거의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야. 그래서 팀별 일을 하거나 협동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데 어디 이직하거나 뭐 할 때 레퍼런스 체크할 때 야야야 나 같으면 걔 안 뽑아 그 사람 안 뽑아 이래버리면 그냥 아웃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시그널링 하고요.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누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봅니다. 가격이 품질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지. 근데 값싸고 맛있고 퀄리티 좋은 이거는 거의 사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그럴 수도 있는데 비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원가나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큼 좋은 퀄리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싼 게 비지떡 그런 표현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 수준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학 어디 나왔나? 학점 뭐 나왔나? 기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평판구축 같은 것도 있었지. 야 성균관대 졸업한 선배들이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대 출신들이 어떻게 잘하나? 열심히 잘하고 묵묵히 자기 일 잘하네. 그러면 지금 있는 성균관대 통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뽑으면 무난하겠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서울대가 이렇게 있고 뭐 연대, 고대 있고 뭐 중첩대 있을 텐데 서울대에서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성대에서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대충 퉁 쳐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 가지고도 판단하기도 해요. 나이가 어때서 성별이 어때서 나름대로 그럴 수 있는데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선별하려는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살짝 보면 이게 차들이 엄청 막 빽빽한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차량의 상태를 잘 몰라요.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나쁜 차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살짝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니, 차가 구차가 있고 똥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좋은 차가 한 50% 분포돼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똥차가 한 50% 있는데, 자,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 먼저 쓸게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니,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야, 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우리 수요 공급에서 봤습니다. 내가 이 중고차 팔 때 나는 최소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지.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판매하겠어. 이러고 간단 말이야. 이게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요, 한 이거, 한 뭐 50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게요. 네,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유, 이게 별로 좋은 차도 아니니까, 200만 원만 나는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바이어라고 할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내가 좋은 차, 똥차,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된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차다 생각을 하면 600만 원까지는 낼 생각이 있고요. 똥차다 생각하면 300만 원까지는 낼 생각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그 특성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 첫 시간에 시장에서의 거래 얘기했잖아. 좋은 차면 얘는 최소한 500 받으려고 그러고 쟤는 600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적절하게 타협해서 55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도 나는 500까지만 받아도 팔 생각이 있는데 550 받았으니까 이득이 되고요. 살려는 사람도 최대한 600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얘 550 줬으니까 뭐 둘 다 이득이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요. 논되는 상황이라 할게요. 정보를 알면 알 때 만약에 가격이 한 550으로 결정되면 결정 시 자, 판매자도 셀러도 공급자죠. 셀러는 50만 원에 이득을 얻게 되고요. 자기가 최소한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지. 바이어도요. 얼마 이득이야? 나 60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550이니까 좀 싸게 샀네.
이렇게 돼서 둘 다 네, 소비자, 생산자 모두 윈윈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200보다는 크고 200이어도 얘는 거래할 생각이 있겠지. 300이면 얘도 거래할 생각이 있겠지. 만약에 250 되면 둘 다 50의 이득이 될 거고, 만약에 200만 원에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이가 되는 1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되면 바이어가 200에 싸게 샀으니까 그 차이 1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고, 300이 되면은 요 차이의 이득을 100만 원을 다 셀러가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250만 원 되면 둘이 50, 50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야. 누가 이제 바게닝 파워가 세냐에 따라서 가격은 요 사이에서 결정되긴 할 건데, 아무튼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그걸 정확히 안다 그러면 알아서 적절하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아니 시장에서 가방이 뭐 명품 가방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명품도 있고 뭐 이렇게 시장이나 장터 갈 때 쓰는 가방도 있고 책가방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원활하게 활용하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서도 좋은 차, 똥차, 중간 다양하게 지금은 두 가지로만 했지만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어떤 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똥차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좋은 차인 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 되겠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쁜 차로 분류된 이유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개팅을 주선해준다. 그게 잘못 주선하면 중간에서 양쪽에 다 욕먹잖아. 근데 내가 둘 다 친해.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알아서들 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선 궁금하니까 어떤 애야? 자꾸 물어보면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될지 그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게 사고도 안 나고 뭐도 아니고 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야. 자유로를 갈 때 이 차를 타고 가면요. 귀신을 본다 할게요. 그럼 뭐 얘기해줘요? 이 차는요 귀신이 보이는 차거든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뭐 퀄리티는 아니고 내 눈에만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거 보험 상품이 뭐 위험하기도 하고 등등등 약관에 뭐 길게 있는데 전화로 설명하면 저도 안 들어요. 바빠 죽겠으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 나중에 진짜 사고 터지면 다 얘기했는데요. 뭐 이게 얘기한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반반 섞여 있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름 합리적인 선택은 뭐야? 평균 가격을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차가 지금은 이제 50 해서 그런데 이제 좋은 차가 10%면 0.1 곱하기 뭐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900의 절반이니까 450 이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야. 450을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제시를 한다 할게요. 이렇게 요거를 제시합니다. 잘 모르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내가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이 똥차 걸리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그 약간 신입사원들에 대한 평균 임금 주는 거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제시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뭐야 나는 최소한 500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450 준다고? 됐어 안 팔어.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지. 450이나 주네. 아니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450을 제시하게 되면 여기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웃돼서 엑시트해서 나가버린다고. 중고차 시장. 됐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내가 계속 쓰거나 그 가격엔 난 못 팔어. 이렇게. 그럼 시장에는요 이렇게 똥차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도 똥차만이라 남게 돼서 그래도 건지긴 건졌는데 저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위축되고요. 이걸 바로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평균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밖에서 뭐 취업하거나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점이 좋다, 뭐 학벌, 뭐 명문대다, 졸업장 뭐 이런 거 좋다. 그건 처음 들어갈 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빨리 막 일을 시키겠지. 회사에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을 시켜가지고 뭐 어디 학교 나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다음에는 일을 시켜서 능력 있네 없네 그걸로 판단되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첫인상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되겠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평판. 이게 평판이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평판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또 평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 시장에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얼마나 위험도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는데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자, 건강검진 기록 가져오세요. 혈액검사 같은 거, 뭐 가족 병력이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보험을 자기 개개인들에게 맡겼는데 설마 사고 나겠어? 그래서 보험 가입 안 했다가 사고 나면은 저 보험도 가입 안 했고 돈도 없는데요? 배째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경우는 강제로 단체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기업이 건실한지 부실한지. 그래서 이제 이 재무 상태 관련한 기업의 돈의 흐름이나 재무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회계 같은 것들 이거 조작하고 분식 회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분식 화장하는 거야. 기업의 회계 장부에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제 오랫동안 커다란 페널티, 처벌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좀 건실하고 괜찮은가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한 자금을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의도한 대로 제대로 쓰는가? 아니면 쓸데없이 이상한 뭐 법인차로 쓸데없이 비싼 스포츠카 사고 그러지 않나? 뭐 그런 것들 도덕적 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근로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몰라. 그래서 교육 수준으로 간접적인 거지만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조건부 계약입니다. 뭐 가끔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교수님의 추천서와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입학은 시켜줬어, 대학원에. 근데 계속 할지 애매해. 그러면 이제 뭐 한 학기 정도는 조건부 입학시켜가지고 여기서 잘 적응하면 정식으로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회사 인턴 그런 거 비슷합니다. 아니면 이거 연공 서열제도 살짝 그래요. 어떤 회사에 내가 오랫동안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애착심과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뭐 성대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졸업까지 하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 아무튼 그 조직에 있을 때는요 이게 다 불만이야. 뭐 학교가 뭐 이래, 회사가 뭐 이래,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어 이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애정이 있으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긴 하지. 애착심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근속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애착심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능력도 있으니까 장기 근속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얘기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효율적 임금은 약간 이제 인과관계를 다르게 주는 거야. 원래 경작에선 임금을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능력만큼 주면 사실은 그게 제일 공정한 건데요. 이거는요, 회사에서 효율적 임금은 역발상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2배 높은 임금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회사, 뭐 삼성이나 뭐 외국계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나 지원해요? 안 한다고. 자기가 봤을 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막 몇만 명이 와서 신입사원들 오면 거기서 그 고르는 것도 선발하는 것도 비용과 일이 되거든. 근데 임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딱 봐서 미리 생각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삼성에 지원하면 어차피 떨어질 거야 해가지고 아예 지원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할 생각도 안 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 스스로가 자신 있는 사람만 지원하니까 한번 거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보다 높은 임금을 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나태하게 행동하다가 잘리거나 이러면 아니 이렇게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좋은 임금을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괜히 나태하게 일을 했다가 잘리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사장이나 회장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임금으로 돈이 다는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느낌이니까 나도 거기에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자동차 딜러야. 자동차 딜러. 열심히 파는 사람이야. 근데 이 딜러가 성과가 낮아요. 낮으면 그러면 임금이 그에 따른 소득이나 연봉이 낮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긴 하지. 근데 우리가 이게 임금이 낮은 건 성과가 낮은 건 야, 너 말이야 열심히 잘했으면은 성과가 좋았을 텐데 게을렀구만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인과관계가 게을렀어. 그래서 성과가 낮으면 이걸 받아들일만 하지. 근데 성과가 낮은 게 지난번에 봤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거를 안 사는 거야.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이렇게 타야 되니까 그런 내구재라 하잖아요. 그걸 뒤로 미루는 거야. 에이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좀 자동차 새 차 바꾸는 거는 다음으로 하고 지금 쓰던 차 타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래가지고 성과가 낮으면 사실 내가 나태한 것도 아닌데 성과가 낮군, 낮은 임금 이러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업들에서는요 약간 역발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임금을 쥐꼬리만큼 줘. 뭐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밖에 안 줘? 그래 주는 만큼만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임금을 많이 주잖아. 그래서 그 효율임금이라 하는데 그걸 고임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임금이다 이렇게 하면 고임금 이렇게. 옛날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진짜 이런 걸 실행을 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다고는 해요. 약간 뭐 특수한 그 기업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종업계보다 임금을 한 5배 많이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신나서 열심히 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 관련 사람도 인재들이 다 일리 몰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효율의 임금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읽을 거리를 넣어놓긴 했는데 치열한 경쟁과 거기에 인센티브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포괄수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프랑스에 여러분 프랑스에 보니까 이 쥐가 너무 많은 거야. 거리도 오물도 많고 쥐도 많고 이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 거지. 쥐를 한 마리 잡아오는데 한 마리당 얼마씩 뭐 10만 원이면 만 원이면 만 원씩 돈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쥐를 잡으세요 했더니 그 쥐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쥐가 이상한 게 계속 들끓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쥐를 키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강의실에 있다 그러면 야, 쥐 한 마리 잡으면 만 원씩 준대. 자, 학교에서 돈벌이 하려고 이 강의실은 쥐를 여기다가 사육을 하고 양성해가지고 이거 쥐 키워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쥐를 잡으려는 그 목적이 인센티브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여기 공룡의 뼈도 있습니다. 공룡의 뼈 같은 거는 온전하게 큰 뼈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은 건데 이거에 보상을 해줄 때 개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뼈 있는 걸요 잘게 쪼개가지고 최소한 얼마 기준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뼈를 이렇게 자르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인센티브의 역설이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지털 관련한 얘기는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빠르게 해가지고 진도를 쫙쫙 빼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